총성 없는 전쟁, 이 식량의 무기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식량의 무기화, 역사적으로도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 두 사례를 보면 첫째,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이 러시아 땅 깊숙하게 들어온 나폴레옹.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초토화된 땅. 내 살을 내주고 대신 상대의 뼈를 취하는 청야 전술에 유럽을 호령한 황제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둘째, 죽음의 도시 창춘. 2차 세계대전 뒤 대륙의 패권을 놓고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맞붙은 국공내전. 국민당의 핵심 도시 창춘을 둘러싼 공산당 병력 50m 간격의 보초, 밤낮으로 이어진 포격, 탈출하면 사살 또는 체포. 5개월 봉쇄 결과 최소 16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숨졌다는 게 정설인데요. 무기의 파이어, 연료의 fuel과 함께 국가안보 필수 3F로 불리는 푸드의 중요성. 지난 7월 러시아가 맺은 협정, 흑해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이 흑해 곡물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죠.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 흑해 함대에 공격을 가했다며 책임을 돌린 푸틴, 협정의 종료 아닌 중단이라고 여론전에도 나서는 모양새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월 31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밀 선물 12월물 가격 장중 7.7% 급등, 옥수수와 대두유 같은 다른 곡물 가격도 3% 정도 가격이 뛸 정도로 시장이 먼저 반응한 건데요. 푸틴의 식량 무기화가 내포하는 목적, 첫째, 우크라이나 경제에 직접적 타격, 둘째, 식량 난민 발생시켜 EU, 나토 단일 대우 붕괴, 셋째, 전쟁의 출구 전략 모색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밀 수출 5위, 옥수수는 4위, 세계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국기 자체가 대평원에 펼쳐진 밀밭,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는 노랑과 파랑의 조합일 정도인데요. 이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95% 이상은 흑해 접한 항구를 통한 해상 운송. 만일 흑해 바닷길을 러시아가 막아버린다면 사실상 내륙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 분리주의 지역 돈바스 그리고 크림반도의 사이에서 이 아조프해와 맞닿은 전략적 요충지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더 집착한 이유기도 한데요. 실제 올 3월 바닷길 막히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33만 톤 정도로 급감. 그러다 지난 9월 기준 690만 톤, 거의 예년 수준으로 복귀한 셈이죠. 달갑지 않은 현실을 푸틴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식량 무기화에 기대하는 또 하나의 효과, EU, 나토를 뿌리부터 흔들겠다. 지난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중동과 북아프리카 곳곳으로 번지며 대규모 시위, 정권 교체 또는 내전으로 이어졌죠. 그 배경 중 하나가 이 고물가와 함께 지난 2007년 즈음부터 시작된 세계 식량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친 전 세계 곡물 시장 점유율 밀 27%, 보리 23%, 옥수수 14%. 만일 우크라이나 수출길 봉쇄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까지 곡물 수출을 줄여버린다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식량 난민이 생기고 이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접한 유럽 국가들로 유입. 마침 세계적 경기 불황 속 유럽 각국 어느 때보다 반이민, 반이슬람 내세운 정치 세력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반이민, 나아가 자국 우선주의가 가져오는 반EU 정서까지 불러오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전 세계적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라는 현행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명분까지 생기는 일석삼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푸틴의 이 같은 포석, 과거 식량의 무기화, 굶주림이 만들어낸 승리의 역사적 경험을 무시할 수 없겠죠. 앞서 언급한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대항한 소련의 초토화 전술, 나치 보급의 씨를 말리려는 스탈린, 여기에 도시 봉쇄로 맞대응한 히틀러, 나치 독일에 의해서 2년 넘게 이어진 제정 러시아 시절 수도이자 소련 제2의 도시였던 레닌그라드 봉쇄에 참혹한 기억. 가장 심할 때는 하루 배급량이 빵 125g에 불과할 정도였는데요. 1941년 겨울 약 26만 4천 명이 굶주림과 병으로 죽었다는 통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4배는 숨졌을 거란 관측도 나오죠. 공교롭게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푸틴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국민의 피로 만들어낸 승리, 푸틴의 뇌리에 깊이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기도 한데요.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측면, 바로 국민 지지, 바꿔 말하면 전쟁의 명분. 꼭 절대적인 굶주림이 아니더라도 식량 수출 수입 막히고 시장에 돈이 안 들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식량의 무기화, 전쟁 수행 의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요. 각국이 식량 자급화에 목을 매는 이유기도 하죠. 국토 60% 이상이 사막인 이스라엘, 하지만 식량 자급률은 90% 이상. 대표적 혁신의 예로 꼽히는 게 바로 물방울 관계인데요. 물을 작물 위에 뿌리는 대신 파이프 이용해서 뿌리 부분에만 물방울 형태로 물 사용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거죠. 여기 알프스 산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스위스, 헌법에 식량 안보를 위한 농지 보전을 명시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쌀 자급률은 90% 이상, 하지만 옥수수는 3.6%, 밀 자급률의 경우 0.8%에 불과하죠. 기후가 재배에 적합하지 않고 또 수입이 자체 생산보다 오히려 더 싸다는 특성도 있긴 하죠. 하지만 만일 국제 정세가 더 요동친다면 비단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러시아는 자국과 흑해 주변 국가
묶어서 곡물 가격에 공동 대응하는 곡물판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려는 시도 이어왔고,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수출 통제 선언한 국가만 30개 나라가 넘는 상황인데요. 세계 7위권의 대표적 곡물 수입국이자 OECD 국가 가운데 식량 자급률 최저 수준 대한민국, 우리가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박광렬이었습니다.